네, 지금부터는 1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1월 9일 날은 이제 유럽에서 센틱스라는 데서 투자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날부터 12일까지 이제 JP 모건에서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은 인텔의 신규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드디어 좀 출시된다고 하는데 기사는 한번 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파열이장의 연설이 그날 좀 예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날은 한국의 12월 실업률이 좀 발표가 되고 이건 이제 임플란트 이슈인데 중국에서 VBP라고 네. 대량으로 이제 구매하는 입찰 제도인데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이 개시되니까 지켜보시고요. 1월 12일 날은 중국의 1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또 같은 날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1월 13일 날은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중국에선 12월 달에 그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고 미국에선 이제 1월 달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근데 여기서 기대 인플레 수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뭐 유의하거나 또 주목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번 주 이제 증시에서는 가장 좀 주목하실 좀 변수는 일단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물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고 이게 마이너스까지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낮은 수치 유지하는지 지켜보시고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죠. 이게 또 한 번의 변수니까 이번엔 육자 좀 보지 않을까 좀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지켜보시고 그다음 우리 한국은 금통위가 역시 좀 중요한 게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해요. 1월에 올린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1월엔 동결하고 2월에 또 올린다 이런 얘기로 좀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번 1월에 또 선제적으로 올릴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이 미국 연준에서 요새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기대 인플레 수치거든요. 근데 1월 13일 날 미시건대 원래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할 때 거기에 1년, 5년 기대 인플레가 같이 발표돼요. 그래서 그게 낮으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연준이 원하는 건 기대 인플레 올라가는 걸 원치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까지 보시고 개별적으로는 역시 좀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이게 하도 인텔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신규 CPU가 진짜 이번에 1월 10일 날 나온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제 날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1월 10일 날 좀 제발 나와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만약에 CPU가 이번에 또 출시가 연기된다. 만약에 이러면 또 이건 반도체 애들한테 상당히 약간 또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겠죠. 예, 왜냐면 이건 진짜로 공식적으로 그때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기됐다는 거는 제대로 또 공정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나와야 서버를 바꾸거든요. 예. 그럼 반도체 수요가 느니까. D램 수요가 예, 늘겠죠. 늘는데 어쨌든 좀 제 날짜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12월 물가 지수가 얼마나 완화될지가 이제 관심들이 큰데 네. 시장 추정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월 물가 상승률은 7.1%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예상하기로는 6.7%. 6.7. 육자가 이제 드디어 보이긴 시작을 하는데 역시 중요한 건 뭐 그거보다 낮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고 전월 대비로는 0.1% 정도인데 이 직전 11월에도요. 전월 대비로는 0.1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제 뭐 그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그 근원 물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전월에는 6%였는데 이번에 예상은 5.9%로 전월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치를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도 일단 이제 5자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제 5.9%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예상보다 낮게 나와야 됩니다. 높게 나오면 항상 이게 또 증시에 예. 불안 요소가 되니까 그 실제로 예상을 하회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약간 규제했던 그 마이윈의 엔터그룹 자금 조달을 승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플랫폼 규제 완화에 나섰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 네. 이런 의도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 흥다 그게 다시 또 뭐 위기가 있다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요게 지금 걸림돌이더라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봐가지고 연초 중국 경기 전망은 시장에서 되게 어떻게 보십니까? 연초 경기 전망은 안 좋죠. 연초는. 그러니까 1분기는 굉장히 안 좋을 거로 보는 게 확진자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당연히 위축되는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반대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건 일시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베이징과 저기 그 상해시 같은 경우는 그 감염률이 뭐 70%, 80%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다 감염이 돼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 다음엔 자유롭게 경제 활동하는 거죠. 남은 고비는 춘절 때
이제 중소지방도시만 이제 여기는 아직 감염률이 낮으니까 예. 다 거기 갔다 올 거 아니에요. 예.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설날에 갔다 오는 거랑 똑같은 비슷하는 거예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중소도시까지 감염률이 확 올라가면 이제 사실상 중국은 다 집단 면역이죠. 그럼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연초 경기 전망은 당연히 안 좋지만 2분기부터는 그 GDP 성장률이 6%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 굉장히 고성장으로. 작년이 워낙 안 예, 좋았으니까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플랫폼 규제 완화하는 이유도 이게 부동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 공동 부유라 그래서 굉장히 위축시켜 버렸잖아요. 네. 뭐 이게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부자만 잘 사냐 규제해 가지고 위축시켰는데 지금 반대거든요. 일단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경기를 살리자라는 목적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 지금 중국 정부가. 그래서 웬만한 규제를 좀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춘절만 좀 지나서 감염자가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지방 중소도시로 예. 그래야 빨라지는 거죠 리오프닝이. 네, 그래서 집단 면역이 네, 집단 면역이 되는 빨라진다. 거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다행스러운 게 또 치사율이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오미크론 또 하이변이라서 예. 감염률은 엄청 높은데요. 예. 이게 이 사람이 죽는 그거는 확률은 점점 낮아지니까 예.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뭐 중국의 어떤 코로나는 언젠가는 잡힌다고 봐야 되고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 이제 집단 발병 때문에 막 안 좋아졌던 리오퍼닝 주들 지금 오히려 투자 기회가 온 겁니까? 근데 너무 그때 이거를 다 반영해가지고 예. 한번 확 올라갔었어요. 일부 네. 기업도 막 2배씩 오른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 이미 기대감 이미 선반영을 했거든요. 예. 올해 2분기부터 분명히 풀 거다, 더 좋아질 거다. 이제 확인할 건 진짜 그래서 풀었는데 돈 버는 거 맞냐 이거예요. 예. 그게 수치가 나와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그냥 단지 그 기대감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는 좀 네. 반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아직 이거 반영이 안 된 업종이 남아 있는 게 IT입니다. 아. 왜냐면 중국이 지금 가전제품, 스마트폰 소비 거의 못했거든요. 지난 한 2년간. 예. 이쪽 소비는 늘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제품이 뭐죠? 주로 이제 IT 부품이죠. 아까 뭐 MLCC도 네. 있었고 반도체도 반도체. 들어가요. 예, 디스플레이. 예. 그래서 IT 부품은 좀 워낙 또 밸류도 낮으니까 예. 주가도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지금은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보다는 예, IT가 낫겠다. 사실 이것도 소비 관련주죠. 예, 예. 직접 소비가 아니라 거기 들어간 이제 이제 부품, 예. 중간재. 예, 생산을 위한 예, 중간재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조금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회에 잘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아직은 약간 기대감만 앞서 있는데 혹시 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금 또 수치가 바뀐다든지 하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이게 이제 야당이 어쨌든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일단 이제 정부에서도 원래 정부에서는 이게 그 대기업 세액 공제가 지금 6%인데 이게 한때 막 25% 얘기도 나왔다가 8%로 일단 예. 결론이 나가지고 네. 이게 사실 효과가 별로 2%니까 너무 예.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늘려라. 예.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인데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뭐 25%. 그러니까 올해 최대. 하면은 예. 그래서 25%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조 투자하면 2,500억 돌려받는 거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은 더 많아지죠. 더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어쨌든 이제 이게 35%까지 아마 까지. 늘어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야당이 받아들여질지가 이제 이게 관건이죠. 예. 여기서 협상을 또 해야 되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뭐 된다고 보고 좀 자금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막상 통과가 잘 돼야 이게 진짜 맞습니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스케줄상으로 2월 초에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정부는 좀 강력하게 이걸 좀 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된다면 좀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쨌든 뭐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할 거다 이런 시티증권 보고서가 네.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반도체주가 또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이게 또 감산이 실제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것도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 1월 말에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얘기는 나올 텐데 삼성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감산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안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이번에 근데 또 약간 달라진 게요. 그 지난주 금요일 확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예. 그 거의 어닝 쇼크도 뭐 훨씬 미달했죠. 4분기 4조 3천억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안 어마하게 좋았죠. 줄어든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이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거죠. 메모리였어요.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삼성도 이제 급해진 거 아니냐. 감산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왜냐면 삼성 입장에서도 그렇게 안 좋으면
감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투자는 또 해야 되거든요. 예.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감산 기대감도 어쨌든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건 누구도 지금 맞출 수는 없는데 지금 일단 시장은 감산 기대감을 반영은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삼성의 좀 결정은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전 세계 모든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감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건 1등인 삼성전자가 여기에 동참을 하느냐, 예. 이게 정말 1월 말에 나올 텐데 결과가 정말 이제 분수령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은 준다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주들이 약간 반짝했다가 다시 또 보면 최근에 약간 주춤거려 있고 또 2차 전지는 계속 조금 부진한 셈인데 이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주가가 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뭐 조건이나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게 둘 다 참 이게 추세 상승을 하기가 당장 어려운 게요. 일단 자동차는 수요가 줄 거라는 이게 생각이 뭐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예. 이게 돌아서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확인되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할부금리 높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신차 가격 올리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인센티브죠. 이제 딜러들한테 주는 네. 거. 이것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실제 지금 월별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 뭐냐면 야, 이익 줄겠다. 이게 지금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투자들이 사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는 크게는 안 빠지는 건요. 워낙 밸류가 또 낮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자동차주 뭐 인플레 감축법과 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자동차 미국에서 잘 팔릴 거냐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시간 걸리고 1월 말에 있을 일단 실적 발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현대차 기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주가를. 왜냐하면 반영은 하고 있어서 워낙 싸니까. 그래서 좀 옆으로 좀 약간씩 횡보하면서 바닥 다지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뭐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를 잘 판다. 예. 뭐 아이오닉 5 뭐 이런 거 아랑곳 안 하고 데이터가 우리 예상보다 잘 나오면 추세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또 시간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한두 달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테슬라가 이제 사고를 쳐버렸죠. 너무 안 좋으니까 테슬라 차가 지금 요즘에 또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배터리사들한테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1등 업체가 이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 네. 일단 테슬라가 좀 이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 판매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네. 근데 그것도 몇 달 걸리거든요, 또. 그래서 2차 전지는 역시 제 생각엔 테슬라가 좀 살아나야 된다. 네. 그때까지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국내 드라마 뭐 더 글로리 같은 것도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넷플릭스에서 뭐 세계적으로 잘 되고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엔터주 이런 쪽으로 K-팝 이런 게 다시 공연이 시작되면서 좀 기대감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아까 말한 엔터주라든지 뭐 드라마 콘텐츠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되게 잘 나가요. 그동안도 주가들이 좋았고 고밸류인데도 안 빠지고 막 그러냐면 이렇게 요즘에 고밸류 갭들도 막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대체제가 없어요. 여기에 끼어들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K드라마는 K드라마고 예. K팝은 K팝이지 뭐 다른 나라가 모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펄을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가 와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지출을 합니다. 특히 엔터주는 팬덤 문화라서 예. 이게 앨범 값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냥 사요. 전혀 뭐 꺼리낄 것 없이 너무 비싸도 나는 옷 받을 거 사준다. 예. 이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하고 또 거의 무관합니다. 그래서 또 좋았고, 또 아까 이제 그 드라마 얘기해 주셨지만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또 우영우, 음. 여기서 또 더 글로리, 예. 뭐 이런 히트작들이 연달아 나오니까 한국 드라마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죠. 또 가성비가 너무 좋고, 예.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요즘에 드라마 수출 조금씩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하나 더 업사이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투자 관점에선 그치만 우리가 생각이 될 건 항상 싸냐 비싸냐 꼭 따져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좀 비싸졌어요. 네. 12월에 증시가 급락할 때 엔터 드라마는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런 한알령 또 기대감으로. 그래서 저는 나빠서가 아니라 여기서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왜냐면 그리고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예.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고 엔터줄 예로 들면요. 중국에서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쪽은 매력은 그러니까 업황이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 투자 매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 떨어진다. 예. 왜냐 밸류가 싸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지가 예, 많지가 않다. 예. 예.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땐 그걸 좀 싸야 매력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어찌됐건 금리 자체가 높은 고금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결국 성장주보다는 뭐 경기 방어주 이런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올해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성장주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 생각하는데 이제 이들은 고성장주가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저금리 시대에 10년 동안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때는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저금리에서 자금 조달해서 예. 성장을 했는데 지금 그 시절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성장주라고 이제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성장주를 저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성장주 개념을 좀 바꾸자. 예. 그러면 요 어디가 성장이 나올지냐가 중요하잖아요. 올해 네. 올해 어디가 나올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성장이 나오는 건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봐요. 구조적인 성장이 있고 회복 성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성장은 지금 탈세계화잖아요. 예. 미국이 제조업 공장 지금 다 어디다 짓죠? 자국 안에 자국에 뭐 이런 짓죠. 것들이라든가 예. 이런 이제 아니면 지금 뭐 자율주행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구조적인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 관련된 성장은 꾸준하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럼 거기서 뭐가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회복 성장은 뭐냐면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거 있죠. 그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제 드디어 돌아서잖아요. 네. 그럼 중국 소비가 살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요새 부동산 계속 규제 해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좋아지는 섹터는 분명히 올해는 좋아질 거예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그게 성장이지 네. 그냥 우리 과거처럼 뭐 옛날에 플랫폼 성장은 성장이다. 이건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경기 방어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일부는 저는 이제 항상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일부 주식 한 자기 포트의 한 20-30%는 항상 방어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방어주는 배당을 많이 줘요. 예. 그래서 뭐 은행주, 보험주, 통신주 이런 네. 것들을 기본 좀 깔고 가면 포트 안정성이 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한 7대3 정도의 비중으로 성장주 이렇게 그 방어주 예.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대로 7이 되는 성장주라는 게 이제 구조적 성장주하고 예. 어떤 경기 회복에 따른 예, 어떤 맞습니다.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부분을 담고 예. 나머지 한 30%, 20%는 이제 고배당주를 고배당, 예, 담는 맞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올 한 해 한번 네, 버텨보자. 맞습니다. 예. 올해 1월 효과 기대감 좀 작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을 감안해도 그래도 뭐 1월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라든지 주목해 볼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보통 이제 연초에 강한 업종이 그 1월 효과를 좀 이끌어 가거든요. 물론 사실 이제 1월 효과 기대감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난주 초에 좀 강했던 게 역시 반도체하고 IT 쪽이었어요. 정말 예. 여기가 12월만 해도 그냥 완전히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 반도체, MLCC. 근데 이게 또 중국 소비랑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1월까지는 좀 계속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1월 말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확정 실적 하이닉스하고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철강도 괜찮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철강은 중국 부동산이 살아나면 좋아져요. 근데 중국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가 좀 세게 나온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아마 한 번 정도 금리나 네. 이 5년 만기 그 대출 우대 금리가 그 부동산 대출 금리거든요. 요거 인하한다는 얘기도 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규제 풀리면 바로 철강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철강도 진짜 좀 많이 눌려 있죠 지금. 예. 예, 그래서 가격 부담도 없기 때문에 철강 업종도 한번 볼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야, 오늘은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왔던 그 시황 좀 사실 보고서인데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님이 이게 이제 그 우리는 왜 상고하저를 이야기하는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제목 보시면 딱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다 상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 상고하저를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상고하저라고 해서 상반기에 급등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반기가 좀 좋다. 근데 이분의 전반적인 의견은 뭐냐면 좀 박스권입니다, 사실. 올해는 증시가 크게 막 급등한다 이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작년에 엄청 빠졌잖아요. 작년처럼 급락도 없고
아마존 박스권. 그래서 읽어보니까 한 2050선, 그러니까 저점을 한 2050선 정도에서 네. 올라가면 2600 정도로 좀 넓게는 잡아놨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상반기가 좀 더 좋고 하반기는 조금 상반기보다 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 왜 그렇게 보냐면 움직임이 작게 이렇게 보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거대한 매크로 장세가 끝났대요. 뭐냐면 20년도에는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펌프질해서 예. 올려줬죠. 근데 22년도 뭐죠? 다 되돌려 버렸죠. 예. 그러니까 증시가 올랐다가 V자, 그러니까 사실 역V자로 그냥 네.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건 끝났다 이거죠.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매크로 장세는 좀 끝난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지수 보지 말고 지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알파가 뭐냐면 종목 찾기 하자. 예. 산업이나 뭐가 좋아질까? 네. 이걸 봐야지 지수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가 그러면 왜 또 상대적으로 좋냐면 상반기에 중국이 좋으니까. 중국이 지금 2분기부터 소비 부양을 좀 세게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항생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국만 따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 좀 같이 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를 조금 더 이제 하반기보다는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황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업종을 볼 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것만 좀 따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뭐가 써 있냐면 구조적인 변화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요즘에 아마 그 느낌 드실 거예요. 아니 미국이 왜 저 인건비 많이 드는 자기네 나라에다가 공장을 저렇게 지으라고 할까? 사실은 이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중국이란 싼 나라가 있는데 다 빼가지고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중국 견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선거 공약 중에 나는 중산층을 살리겠다. 중산층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장 지으면 된다고 합니다. 제조업 공장을 많이 지으면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대요. 사실 그게 자기 공약이거든요. 예. 실제 이제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세액공제도 해주지만 미국 기업보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뭐 2차 전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냥 작년하고 올해만 끝날 이슈가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 살리기 프로젝트. 그럼 미국에 공장이 많이 지어질 거고 뭐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생각할 건 에너지 인프라든 신재생 에너지든, 또 우리 한국도 요즘에 그 세액공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그 소부장 네. 세액공제 하는 이유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엔 공장 지어서 좀 약간 고용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산층 일자리 좀 확대가 좀 공통된 분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이 뭔지, 요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 아이디어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뭐 여기에 뭐 기업이나 이런 거 나온 건 아닌데 이쪽에 관련된 산업이나 기업이 뭐가 있을까. 네.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주 출발은 썩 좋지 못했지만 갈수록 나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흐름이 올 한 해 계속 쭉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미선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